안녕하세요. 새벽에 온 주호입니다. 지금 코인은 혼자서는 살아남기 힘듭니다. 반드시 기업과 연관이 돼야 되고 반드시 기업이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코인은 답이 없어집니다. 옛날에 그 조망만한 세력들이 끌어올리고 이런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왜 기업들이 선택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제가 준비한 아발란체가 약간 좀 뭐랄까요? 모범 사례라고 할까요? 아발란체가 특별히 좋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요렇게 가야 된다. 그래야 코인이 살아남는다. 물론 아발란체가 한국에서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플이나 사실 리플이 제일 인기가 많죠. 그런 코인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제가 준비를 많이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 분들한테 익숙치가 않아서 조금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고 실제 제가 어제 영상을 다 만들었는데 영상을 다 이제 만들고 혼자 보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지우고 다시 원고 작업해서 다시 정리해서 다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콘텐츠에 몇 번 등장했죠. 그 CME 거래소 24시간으로 바뀌면서 처음 상장되는 게 아발란치랑 수이였고 그리고 리플 도쿄 컨퍼런스 말씀드리면서도 일본 은행권들이 만든 플랫폼이 있는데 그걸 원래 리플이 담당했었거든요. 근데 아발란치가 뺏어갔다고. 궁금하잖아요. 아발란치가 대체 뭐하는 코인인데 저렇게 설치고 다닐까?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2번이나 만든 내용이라서 아마 이번 영상 보시면 아발란치가 저런 거 하는 코인이구나. 앞으로 코인들은 좀 저렇게 해야지 미래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뉴스를 처음 봤을 때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한국 1위 전자지급 결제 대행사 NHNKCP라고 하죠. 아마 카드 결제 내역, 명세서 이런 데 보면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네이버, 쿠팡 이런 데서 카드 결제할 때 뒤에서 실제 돈 흐름을 처리해주는 그 회사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 회사가 1년에 처리하는 결제액이 51조 5천억 원입니다. 요 숫자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기억해두세요. 51조 원입니다. 연간. 근데 이 회사가 이번에 뭘 선언했냐? 글로벌 블록체인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손을 잡고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코인 결제망을 통째로 짓겠다고 한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남의 체인 위에 대충 얹혀가는 그림이 아닙니다. 직접 레이어 1 서브넷, 쉽게 말하면 KCP 전용 독립 코인망을 바닥부터 새로 깔아서 올리겠다는 겁니다. 요건 그냥 비트코인을 연동해봤다, NFT 하나 찍어봤다 이런 얘기랑은 급이 다릅니다. 연간 51조 원을 굴리는 대기업이 남의 인프라를 빌려 쓰는 대신 우리가 직접 코인 건물을 올린다 요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요 결정이 내 지갑, 정확히 말하면 아발란체 코인 가격과 수급에 어떤 충격을 가져오느냐. 지금부터 제가 분석한 내용을 하나씩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마트에서 카드를 긁으면 화면에 승인이라고 뜨죠. 근데 그 뒤에서 실제 돈이 완전히 확정되기까지는 벤사, 카드사, 은행이 다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수초에서 길게는 수일까지 걸려요.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결제 시스템의 본 모습입니다. 근데 NHN은 KCP가 아발란체 기반으로 짓고 있는 망은 다릅니다. 기술 개념 검증 단계에서 이미 결제 승인 시간을 2초 내외로 잘라냈어요. 거기다가 100건 이상의 거래를 동시에 지연 없이 처리하는 성능까지 증명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빠르고 그런 건 알겠는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상관이 큽니다. 왜냐면 앞으로는 AI 에이전트가 사람 대신 스스로 결제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요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니어 프로토콜을 따로 또 특집으로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AI 에이전트가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AI가 바꾸는 건 아니에요. 지금 AI 때문에 직업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진짜 핵심은 AI 에이전트입니다. AI 에이전트가 많아지면 1원짜리 마이크로 결제를 초당 수천 건씩 일으키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기존 은행망으로는 이 트래픽 자체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그 대기업이 직접 그 트래픽을 받아낼 수 있는 인프라를 코인 위에 깔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앞으로 수십조 원 규모의 실거래가 온체인에서 실시간으로 확정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이 정도면 초대형 호재잖아요. 근데 정작 코인 가격은 거의 반등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뉴스가 터진 당일 아발란체 가격은 9달러에서 9.58달러 사이 완전히 박스권에서 침묵했습니다. 참고로 이 코인은 2021년 전고점이 146달러였어요. 지금은 거기서 90% 이상 폭락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건 온체인 지표예요. 2026년 기준 아발란체 1일 트랜잭션은 350만 건을 돌파했고 활성 지갑은 220만 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커지고 있어요. 근데 가격은 죽어 있습니다. 왜냐? 지금 시장 전체를 누르는 건 거시적인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후 거대 자본이 비트코인 단일 자산으로만 쏠리는 극단적인 양극화가 벌어졌고 여기에 고금리 기조까지 겹치면서 알트코인 매수 심리가 완전히 눌려버렸어요. 한마디로 시장은 아직 51조 원짜리 실물 트래픽이 들어오면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파괴력을 제대로 가격에 반영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이게 호재를 먹어봐도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얼마나 트랜잭션이 올라가서 가스비를 얼마나 벌어대는지 이런 전례가 없으니까 좋은 걸 알겠는데 이게 얼만큼 좋은 건지 지금 판단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판단이 딱 한 번만 쓰면 됩니다. 많이도 아니에요. 딱 한 번의 예시가 쓰면 그때부터는 바로바로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렇게 차갑게 식은 시장이 놓치고 있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아발란체를 잘 모르잖아요. 요 아발란체의 진짜 정체는 대체 뭘까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발란체는 그냥 이더리움이랑 경쟁하는 알트코인 중 하나다. 뭐 요 정도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요걸 글로벌 대기업 시선으로 보면 그림이 완전 달라집니다. 아바랩스의 본질은 코인 발행사가 아닙니다. 디지털 인프라 건설사에 더 가까워요. 제가 좀 이렇게 계속 그 개념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핵심은 아바클라우드라는 서비스예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요즘 기업들이 서버를 직접 안 사고 AWS 같은 클라우드 서버를 빌려서 쓰죠. 아바랩스가 딱 블록체인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대기업들은 투기 세력과 각종 토큰이 뒤섞인 퍼블릭 체인으로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이 100% 자기들 통제 아래에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매우 빠르게 구축할 수가 있어요. 그 인프라를 아바랩스가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피파, 그 축구하는 데 있죠. 그리고 일본의 토요타를 포함해서 2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요 맞춤형 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죠. 한국 결제를 꽉 쥔 KCP는 왜 굳이 남의 망 위에 얹혀가지 않고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까지 독자망을 고집한 걸까요? 요 답이 바로 앞으로 기업들이 코인을 선택하는 엄청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보면 네이버나 쿠팡 결제 수수료로도 이미 엄청난 돈을 버는 NHN KCP 입장에선 남의 체인에 새들어 살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데이터 통제 권력. 퍼블릭 체인은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죠. 지갑 주소만 알고 있으면 어디로 코인이 나가고 어디로 들어오고, 이거 실시간 알림도 있잖아요. 이게 겉으로는 투명성이라는 장점처럼 보이지만 대기업 입장에선 이게 아주 치명적입니다. 왜냐면 가맹점 정산 내역, 고객 결제 동선, 매출 흐름 같은 핵심 영업 기밀이 경쟁사한테 24시간 생중계되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남의 네트워크에 얹혀 있으면 트래픽이 폭주하면 수수료가 올라갑니다. 그때 수수료가 급등할 수 있고, 만약에 체인이 멈추면 자기 비즈니스도 같이 셧다운 될 수 있어요. 반면 아발란체 서브넷은 다릅니다. 트랜잭션 데이터를 AES 256, 말 그대로 군용 수준의 암호화 방식으로 보호하면서 오직 자기들만의 규칙, 자기들만의 수수료 체계로 돌아가는 완전한 독립 금융왕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대기업은 자기들 편하려고 이 망을 까는 건데, 그럼 왜 내 지갑 속 퍼블릭 코인인 아발란체 가격에 영향을 받느냐? 이 영향이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 구조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NHN KCP가 이 결제 전용망을 돌리려면 그냥 자기들끼리 서버 몇 대 깔아서는 안 됩니다. 요 망을 지키는 검증인 컴퓨터들이 아발란체 메인 체인 검증에도 동시에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여기서 수급상 아주 중요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서브넷을 돌리는 검증인 컴퓨터 한 대랑 최소 2,000개의 아발란체를 시장가로 사서 시스템에 묶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요 숫자 다시 보세요. 요걸 노드라고 해요. 노드 한 대당 아발란체 2,000개예요. 그럼 수조 원의 규모의 결제망을 지키려면 검증인 컴퓨터 수가 적을 수가 없겠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대기업 채택이 늘어날수록 시장에 유통되는 아발란체가 담보금으로 계속 빨려 들어갑니다. 즉, 거래소에 돌아다니던 물량이 하나둘 시장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요즘 코인은 이런 추세입니다. 시장의 물량을 마르게 하는 거. 지금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을 사는 것도 같은 논리에서 하는 거고요. 시장의 물량을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 호재가 아니라 유통량을 축소하는 거, 즉 수급 압박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요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내용이 더 무섭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강력한 디플레이션 메커니즘, 즉 수수료 연구 소각 장치입니다. 보통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체인들은 네트워크 이용 수수료, 그러니까 가스비를 검증인에게 보상 형태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코인이 시장 안에서 계속 순환해요. 근데 아발란체는 다릅니다. 아발란체는 온체인에서 발생하는 가스비를 누구 주머니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100% 태워서 영구 삭제합니다. 현재까지 누적 기준으로 약 500만 아발란체 이상, 달러 기준으로는 약 6,800만 달러 규모가 이미 소각돼서 유통량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연 51조 원 규모의 NHN KCP 결제 트래픽이 온체인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결제 한 건이 터질 때마다 아발란체가 유통시장에서 허공으로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대기업의 상거래 트래픽 자체가 24시간 돌아가는 거대한 가스비 소각장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발란체의 진짜 무기예요. 근데 아발란체가 처음부터 이런 구조를 가진 코인이 아니었습니다. 요건 뼈아픈 과거를 거치면서 진화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옛날 코인이랑 지금 코인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코인들이 이번 빙하기를 겪으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서 바뀌고 있거든요. 잠깐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2021년 강세장 때 아발란체는 이더리움을 잡는 차세대 체인이라는 서사 하나로 146달러 고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거시 긴축이 불어닥치자 가격은 90% 이상 증발했고 10달러 아래까지 곤두박질 쳤어요. 이 과정에서 아바랩스는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개인 투자자 대상 디파이 투기장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생존이 어렵다는 걸요. 그래서 여기서 큰 전환이 나옵니다. 서사를 180도 뒤집어요. 개인용으로 쓰던 망을 파는 대신에 글로벌 기관과 대기업 전용 허가형 인프라 임대업으로 전면 피벗합니다. 즉, 기업들이 법적 규제에 맞춰 독립적인 룰을 적용할 수 있는 그 서브넷 구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건설사 같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진화된 전략을 보수적인 한국 대기업들에게 실제로 팔아 넣는데 성공한 핵심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발란체가 한국에 들어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아마 익숙하실 텐데요. 넥슨, SK 플래닛, 그리고 이번 NHN KCP까지 한국의 보수적인 대기업들을 줄줄이 온체인으로 끌어들인 설계자, 바로 아바랩스 아시아 총괄 저스틴 김입니다. 이 사람 흔히 막 우리가 떠올리는 그런 개발자 스타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KDB에서 11년 8개월 동안 대기업 구조조정과 수백억 원대 인수합병 실무를 다뤘던 전통 금융맨입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왜 갑자기 사람 이야기를 하냐? 코인 이야기 하다가 지금 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 이 사람이 한국 대기업 임원들이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만 들었을 때 느끼는 그 공포,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탈중화 어쩌고 이런 거 하는 거 대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퍼블릭 체인 리스크 없이
아까 퍼블릭 체인 말씀드렸죠. 지갑 주소만 알아도 다 볼 수 있다고. 그런 리스크 없이 당신들이 100% 지배할 수 있는 프라이빗한 망을 지어드리겠다. 이건 한국 대기업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결국 국책은행 출신 금융맨의 요 치밀한 세일즈 전략이 닫혀있던 한국 자본의 빗장을 열어버린 겁니다. 이전까지는 코인의 기술력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요 코인은 요런 거 하는 코인, 저 코인은 저런 거 하는 코인, 그죠? 그래서 뭐 이더리움을 잡냐 안 잡냐 요런 게 되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걸 뛰어넘어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발란체를 예전에 언뜻 말씀드릴 때 그랬죠. 대표가 보통이 아니다. 막 미국의 의원들 알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이 사람 발도 넓고 보통이 아닌 사람 같다. 제가 이런 말씀은 계속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뽑은 아시아 총괄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일즈를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내일 준비하고 있는 게 리플 뉴스거든요. 리플 라쿠텐 그 뉴스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리플도 이런 식으로 아주 스마트하게 세일즈 전략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아니 세일즈까지 해야 돼? 그냥 코인 잘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한국 대기업들이 왜 블록체인을 그렇게 무서워했는지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한국 대기업들이 코인 시장 진입을 주저했던 이유, 그건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한국 금융당국의 규제 리스크였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한국 같은 경우는 금융위원회 FSC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 FIU, 요 FIU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 기관들은 자금 세탁 방지, 즉 AML 문제에 대해 사실상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봐주는 게 없어요. 합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냐? 대기업이 퍼블릭 체인에 연동했다가 만약에 불법 자금 흐름이 섞이면, 특히 우리는 북한이 가깝잖아요. 이런 게 섞여버리면 그 회사는 영업정지를 맞을 수 있고 실무 임원은 배임 문제까지 엮일 수 있어요. 이게 리스크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원한 건 그렇게 열려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라 규제를 통과할 수 있고 퍼블릭한 블록체인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모든 기업이 원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 프로토콜 단계부터 고객 신원 확인, 요거를 KYC라고 해요. 요 KYC라는 단어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감사 추적까지 가능하게 설계할 수 있는 아발란체 허가형 서브넷은 사실상 그 대기업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던 거죠. 요게 왜 중요한지 제가 과거 사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2023년이었죠. 당시 SK 플래닛의 OK 캐시백,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가입자만 200만 명, 아니죠. 2천만 명이 넘는 서비스가 아발란체 서브넷 업튼 론칭을 발표했을 때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아발란체 가격은 긴 하락 구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왜냐? 대기업이 인프라를 발표하는 것과 실제 유저들이 지갑을 만들고 넘어와서 실제 결제가 터지고 가스비가 대량 소각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물리적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시잖아요. 그 시차 2023년부터 지금까지 그 시차 동안 거시경제 한파가 몰아쳤고 시장은 실망 매물을 던지기 시작했고 결국 차트는 무너졌어요. 즉 대기업 도입 스토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 트래픽이 실제로 온체인에 도달해서 실물적인 타격, 그러니까 가스비를 태우고 노드를 락업시키는 이런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의 9달러 박스권 같은 거시적 공포를 돌파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차 리스크를 2023년에 이미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KCP와 아바랩스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영리한 정치적 수를 먼저 뒀습니다. 이 부분이 아발란체가 정말 잘하는 부분이고 다른 코인들도 좀 배워야 된다. 실제로 체인링크는 아예 대놓고 로비하는 부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엔 뭐 제가 체인링크를 다루면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아발란체가 이번에 발표하면서 좀 제가 놀랬던 포인트는 바로 출시 일정입니다. 보세요. KCP는 테스트넷에서 이미 2촌의 정산을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당장 돌릴 수 있는 수준까지 간 겁니다. 근데 메인넷 정시 출시 시점을 2026년 하반기로 미뤘어요. 그럼 그 사이에 뭘 하겠다는 거냐?
2026년 3분기 안에 한국특검법상 가산자산 사업자 VASP 인허가 심사를 자진해서 먼저 받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등록 한번 해보겠다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가장 까다로운 규제 심사 때에 스스로 먼저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에서는 규제 당국이 불법 딱지를 한번 찍으면 사업이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어요. 예전에 페이코인이라고 아시죠? 그때도 불법 딱지 한 번에 그냥 다 끝나버렸죠. 그래서 기술부터 밀어붙이는 대신 당국의 잣대에 맞춘 시스템으로 먼저 검증받고 완벽한 합법 면죄부를 확보하겠다는 아주 계산된 정치적 움직임인 겁니다. 그럼 좋다 이거예요. 인허가도 받고 아발란체가 좋은 거 알겠고 다 좋은데 왜 결제사들이 이미 쓰는 체인도 많은데 실제 비자는 솔라나를 쓰죠. KCP는 왜 하필 아발란체를 골랐을까요? 일단 같은 계열에 있는 비자 카드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정산 파트너로 택한 체인이 바로 솔라나입니다. 이 채택 기대감을 등을 타고 솔라나의 TVL 총 예치금은 $350 수준까지 급등했죠. 그러면 한국 1위 결제 공룡인 KCP도 솔라나에 올라타는 게 좀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KCP는 솔라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좀 비슷하죠. 일본에서 은행들이 모여서 만든 플랫폼도 원래 리플이었다가 아발란체로 갔잖아요. 요게 어떤 코인이 더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럴까? 그러면 나중에 코인들이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쓰면 더 호재가 빨리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선택을 하지 않았냐? 데이터 투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솔라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단일 퍼블릭 체인 구조상 블록 탐색기만 열면 누구나 가맹점 정산 흐름, 고객 결제 동선 이런 거 다 알 수 있어요. 플랫폼 대기업 입장에선 데이터가 무기입니다. 근데 그 무기를 사실상 외부에 노출해버리는 구조를 선택할 수가 없죠. 결국 솔라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아발란체한테 뺏긴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경쟁자, 결제 인프라 확보에 수천억 원을 쏟아붓는 코인은 왜 밀려났을까요? 그 코인은 바로 폴리곤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폴리곤은 결제 시장에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결제 관련 핵심 인프라 기업을 인수하는 데만 무려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천억 원을 투입했어요. 전략은 분명했죠. 결제 생태계를 통째로 잡겠다는 겁니다. 근데 왜 밀렸느냐? 역시나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폴리곤은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메인넷에 의존하는 레이어 2입니다. 즉, 보안과 최종 확정을 결국 남의 집인 이더리움한테 기대야 돼요. 근데 문제는 한국 대기업이 원하는 기준이 꽤 독립적이 아니라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죠. 내가 계약은 너랑 했는데 왜 쟤한테 가서 검사받아야 돼? 이런 거죠. 핵심 보안을 남에게 맡겨야 되는 레이어 2 구조는 애초에 결격 사유였던 거예요. 그럼 완전한 주권, 완전한 체인 주권을 내세웠던 것도 있는데 그건 코스모스였습니다. 걔네는 어땠을까요? 일단 코스모스 같은 경우 아톰이죠. 실제로 일본의 거대 상업은행 연합체들을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호재도 있었습니다. 근데 기이하게도 아톰 가격은 1.7달러대까지 추락해서 바닥을 기고 있죠. 왜냐? 문제는 토크노믹스입니다. 코스모스 생태계에 들어온 기업들은 그냥 자기 토큰을 따로 발행해서 체인을 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중앙 토큰인 아톰을 반드시 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강제할 락업도 없고 가스비로 아톰을 반드시 태워야 되는 구조도 아니죠. 결국 생태계가 커져도 중심 코인으로 가치가 강하게 흡수되지가 않고 밖으로 줄줄 새버립니다. 근데 아발란체는 좀 다르죠. 아주 냉정해요. 어떤 대기업이 수조 원짜리 전용 서브넷을 깔아도 무조건 중앙 검증 인프라에 참여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2,000개의 아발란체를 사서 강제로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수수료는 전부 소각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을 하나씩 갖고 올 때마다 아발란체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연결되는 구조를 만든 거죠. 이런 어찌 보면 좀 이기적인 설계죠. 이게 아발란체 토크노믹스의 핵심 강점입니다. 그리고 요 냄새를 맡고 이미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대 자본이 있었습니다. 딱 지금 우리들 모습이죠.
개미들이 9달러 박스권에 지쳐서 하나둘씩 손절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 월가 자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와이즈 아시죠? 요 회사는 110억 달러 규모의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데 뉴욕 증권 거래소에 아발란체 현물 ETF를 상장시켰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어요. 요 펀드가 고객 자산을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보유 자산의 최대 70%를 온체인에 스테이킹해서 연 5.4% 이자 보상까지 챙긴다는 점입니다. 요 말은 곧 ETF가 유통량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발란체 생태계 투자 금고라고 있어요. 아밭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6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스펙 합병으로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10억 달러어치 아발란체를 매집하는 전략을 실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KCP 뉴스가 나왔죠. 근데 요게 나오기도 전에 미국 기관 자본이 이미 시중 유통 물량의 씨를 조용히 말리는 그림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사실 조금 열심히 하는 코인들은 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도 안 하는 코인은 쳐다도 보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사람들도 있으세요.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만약에 한국금융위원회가 대기업 메인넷 가동으로 전통은행 예금이 온체인으로 대거 이탈하는 걸 좌시할 수 없다. 지금 미국에서 싸우고 있는 클래리티 법도 약간 이런 쪽이죠. 은행 예금이 온체인으로 대거 나갈 수도 있다. 이런 걸 판단해서 결제망 상용화를 허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가산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심의는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죠. 이 상황에서 KCP의 VASP 인가까지 끝내 거부된다면 그 순간은 게임 끝입니다. 그러니까 수백억 원을 들여서 2초대 인프라를 다 만들어 놔도 당국의 승인 없이는 요 파트너십은 하루아침에 불법 인프라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51조 원 트래픽 유입이라는 전제가 붕괴되고 아발란체 가격은 더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코인이 갖고 있는 리스크는 제가 봤을 땐 기술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그냥 규제 승인 여부입니다. 그러면 아발란체는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좀 잘 되어 있을까요? 지금 규제를 제일 무서워하죠. 그리고 SEC도 그런 코인을 좀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풀어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들 입장, 기업들 입장에서는 늘 걸리는 게 규제죠. 근데 이걸 조금 더 깊게 파고들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오히려 그 규제가 아발란체를 좀 더 강하게 지켜주는 해자 가치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발란체의 프라이빗 서브넷은 구조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원 확인, 즉 KYC가 완료된 사용자에게만 트랜잭션 접근 허가를 줄 수 있는 고도로 통제된 허가형 구조입니다. 규제가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엉성한 체인들은 다 탈락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킹 뉴스 나오면 지금은 절대 해킹 뉴스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상용화 단계에 딱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상용화 단계냐 마냐가 아니라 이미 그 단계에 다 올라와 있어요. 이제 검증만 받고 선택만 받는 단계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게 좀 엉성하게 보여지면 선택을 못 받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하고 뭘 한다, 저런 기업하고 뭐 한다, 저 나라랑 뭐 한다. 이런 뉴스가 그냥 흘러가는 뉴스가 아니라 그 코인이 갖고 있는 기술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소각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근데 아발란체가 소각을 많이 하는 건 알겠어. 근데 얘네들이 계속 찍어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죠. 근데 지금 코인들의 트렌드 자체가 더 발행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 하드캡을 계속 정하려고 해요.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있거든. 내가 이거 사면 뭐해? 니들 또 찍어서 팔 건데. 그래서 요 하드캡을 정해서 우린 더 이상 찍지 않는다. 그리고 찍지 않는다라고 해야 기업들도 더 들어올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량의 몇 프로를 모으겠다. 그럼 내가 죽겠다고 해서 5%를 모았어. 근데 내가 5%를 더 만들었네? 그럼 뭐예요? 희석되는 거잖아요. 기관에 올라면 그 코인의 가치가 희석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하드캡을 설정해서 고정시켜 놓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발란체도 총 발행량을 한도해 놓고, 즉 하드캡은 7억 2천만 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과정을 봤을 때
일단 NHN KCP에 연 51조 결제 트래픽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비가 생기고 소각이 생기고 그러면 코인 양은 점점 줄고 정리하면 이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뇌피셜도 아니고 막연한 기대감도 아닙니다. 이미 나와 있는 사실들을 그냥 정렬해 놓은 겁니다. 근데 왜 반영이 안 되냐? 사례가 없어서 그래요. 호재가 터졌을 때 어떠한 가스비가 상승을 하고 그게 어떻게 가격으로 연결되는지 그 사례가 없어서 그럽니다. 이게 전례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그 전례가 뭐 리플이 됐든 뭐 이더리움이 됐든 제발 하나라도 제대로 한번 터지면 저는 이 시장의 분위기가 급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네? 그러니까 되겠냐? 여기서 되네? 이걸로 바뀌는 순간 분위기는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코인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굶주린 기간이 길잖아요, 지금.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결론을 좀 정리를 할게요. 제가 오늘 전달드린 뉴스는 NHN KCP가 아발란체를 채택했다. 이 뉴스는 뭐 그냥 찌라시가 아닙니다. 제 뇌피셜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하락장 때는 찌라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컨텐츠를 하면서 어찌 보면 지금 같은 시기가 정확한 뉴스를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뭐 차트 보면서 흔들리시는 분들 아마 뭐 제 컨텐츠를 보고 뭘 사거나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전 사실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구나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뭐 아예 없을 수도 있죠. 한국한테 인기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오늘 아발란체를 보면서 느낀 건 그거죠. 이제 기술만 갖고 되는 시대는 아니자. 그 리더가 뭘 하는지, 그 운영자들이 뭘 하는지, 어떻게 로비하고 어떻게 규제를 느슨하게 풀어가는지 그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누구랑 뭘 했고 기업이랑 뭘 했고 이런 뉴스 하나하나가 그 코인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그 예로 아발란체를 갖고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에게 채택을 받으려는 코인들 그리고 기관의 ETF 이런 걸 기대하는 코인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다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최대 하드캡이 설정되어 있고 당연히 소각하는 시스템도 갖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 그 운영진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건 뉴스가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거고요.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아발란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발란체가 어떤 코인이냐고요? 건설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기업한테 딱 맞는 프라이빗 별장을 지어주는 그런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기업 친화적이죠. 니들이 그 안에서 뭘 하든 안 보이게 해주겠다. 대신에 요거 쓰는 월세로 아발란체 코인을 갖고 와라. 2,000개씩. 갖고 온 코인은 소각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의 회사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오늘 갖고 온 아발란체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어제인가 지난 영상이죠. 제가 매일매일 5개 뉴스를 갖고 와서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좀 바로 이어서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꽤 재미난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요. 앱토스 뉴스도 뭐 나오고 지금 레이어 1 코인들 뉴스가 조금 더 관심이 가긴 하죠. 사실 레이어 2보다는. 그래서 5개 준비한 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우선 골드만삭스 얘기인데요. 골드만삭스가 미국 SEC에 자사 최초의 비트코인 연계 ETF 출시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일단 상품 이름부터 봐볼게요. 골드만삭스 비트코인 프리미엄 인컴 ETF 서류 날짜는 4월 14일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요게 그냥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평범한 ETF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 상품은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신 비트코인 관련 파생 상품에 80% 이상 투자하면서 거기서 매달 배당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요 핵심 전략이 커버드 콜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할 때 먹는 초대박 수익은 조금 포기하는 대신 다른 사람한테 나중에 요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팔아서 매달 꼬박꼬박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트코인 상승은 일부만 가져가고 대신 월세처럼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 요 전략이에요. 심사까지 감안하면 대략 6월 하순쯤 시장 출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근데 골드만삭스가 갑자기 오늘 처음 움직인 건 아닙니다. 경쟁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무려 11억 달러 이상 사 모았고
관련 회사까지 20억 달러 인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골드만삭스는 지금까지 남이 만든 비트코인 ETF를 11억 달러어치 사모으는, 그러니까 소비자 포지션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남이 만든 상품을 사는 쪽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릅니다. 이번엔 직접 상품을 설계하고 직접 팔겠다는 생산자 포지션으로 돌변한 거죠. 왜냐? 경쟁사인 모건 스탠리가 저수수료 ETF로 고객을 빼가기 시작하니까 이대로 있으면 시장 주도권을 뺏긴다고 본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 전에 영상 그 금 ETF보다 비트코인 ETF 덩치가 더 커질 거다라고 했던 영상에 보시면 지금 그 수수료 경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상품 출시가 아니라 월가 최상위권 금융사들이 비트코인 상품 시장 주도권 싸움에 본격 참전한 사건입니다. 일단 근데 코인 오래 하신 분들은 비트코인 ETF가 그렇게 달갑진 않죠. 왜냐? 비트코인 ETF가 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알트코인 박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이번엔 상관이 있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 리서치 팀은 올해 미국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행 이자가 낮아지겠죠. 은행 예금 이자가 떨어지면 뭉칫돈은 당연히 더 높은 현금 흐름을 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 종착지 중 하나가 어디냐? 바로 합법딱지가 붙은 골드만삭스 비트코인 월배당 펀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상품 하나 추가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유동성이 흘러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 뇌피셜이고 제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ETF 관련해서 경쟁이 치열해지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것도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품들이 나올까요? 알트 상품이 좀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얘네들은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럼 수익을 내는 대신에 안전하게 하겠죠. 안전하게 하려면 비트코인 같은 걸 섞겠죠. 그러면서 알트가 추가될 거고 여기서 선택을 받는 알트가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ETF로 경쟁력이 심해진다라는 뉴스는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좋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드디어 솔라나입니다. 솔라나는 처음부터 이더리움을 잡겠다고 나온 거고 속도로 승부하는, 하지만 뼈아픈 고통을 많이 겪은 좀 사연 많은 코인 중에 하나죠. 사실 뭐 솔라나도 사연이 많고 리플도 사연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애착하시는 분들도 많고 팬층도 많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요 솔라나가 드디어 이더리움을 꺾었습니다. 그것도 처음으로요. 어디서 이겼냐? 지표는 RWA 대출 예치금입니다. 일단 RWA는 실물 자산이죠. 자동차 대출, 주식, 달러 같은 현실 세계 진짜 자산을 쪼개서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일종의 디지털 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 예치된 금액이 2026년 1분기에만 115% 폭등해서 12억 3천만 달러를 찍었습니다. 같은 시점 이더리움은 11억 3천만 달러. 즉 이런 부분에서 이더리움을 앞서간 거죠. 근데 1분기만 좀 볼까요? 1분기 때 기관자금 동향을 보면 솔라나 연계 상품에는 2억 800만 달러가 순유입이 됐고 반대로 이더리움에서는 1억 9,800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기관 돈도 이더리움에서 솔라나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 같은 기간 전체 코인 현물 거래량의 41%를 솔라나가 처리했습니다. 조금 소개해드리는 김에 그동안 있었던 걸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웨스턴 유니온이 솔라나 기반 달러 결제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마스터카드도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죠? 올해 3월에 SEC와 CFTC가 솔라나를 디지털 상품으로 공식 인정했죠. 이제 불법 아니다.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런 뉴스들이 왜 중요하냐? 지금 이게 뭐 호재다, 오를 거다, 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뉴스를 쭉 나열해드린 이유는 솔라나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솔라나가 어땠어요? 밈코인 놀이터 아니냐, 투기장 같은 거 아니냐, 좀 가볍게 봤죠. 실제로 가벼워서 속도도 빨랐나?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묵직하고 근본 있는 코인으로 좀 안 보는 경향도 있죠. 그래서 뭐 네가 어떻게 이더리움을 잡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웨스턴 유니온, 마스터카드 같은 회사들이 들어온다는 건
이제 더 이상 가벼운 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옛날에는 그 투기성 자본이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쉽게 확 들어왔다가 확 올리고 확 빠지고 이런 자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들어오는 자본은 묵직하고 무겁습니다. 쉽게 안 나가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대출, 카드 결제망, 뭐 글로벌 송금 인프라 이런 거는 한 번 들어오면 쉽게 안 나가요. 그래서 RWA가 무서운 겁니다. 훨씬 더 무겁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쯤 되면 그래 좋은 거 알겠다. 그럼 올라간다는 소리냐? 이러실 거예요. 지금 딱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 되게 밖에 멋있는 풍경들이 있는데 엄청나게 어두운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밖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안 보여요. 그 선글라스가 뭐냐? 바로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그 법안이 통과가 돼야 그 진짜 아름다움이 보일 것 같은 그 시기만 좀 기다리시면 어떤 코인이 가장 수혜를 받는지 전 되게 기대돼요. 뭐 이게 가격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제 눌러왔던 것들이 하나씩 풀리고 있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조롱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럴 거면 삼성전자를 사지. 뭐 이런 얘기 엄청 들었거든요, 저도. 근데 뭐 갈 이유 없습니다. 네. 오랫동안 뉴스를 봐왔고 사실 뭐 가격은 뭐 계속 빠지고 힘들긴 했지만 방향은 잘 가고 있다. 뭐 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비단 솔라나뿐 아니라 리플도 그렇고 좀 무협지 보는 것 같았어요. 그 고난과 역경을 좀 쭉 참고 이제 해가 뜨는 거 아닙니까? 되게 아름다운 장면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앱토스입니다. 요 앱토스도 가슴 아픈 이야기가 참 많은 애죠. 앱토스가 4월 14일 기준으로 자기 손으로 경제 시스템을 대수술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수술을 했냐? 이자율을 절반으로 깎고 수수료는 10배 올리고 발행량은 묶어버렸습니다. 일단 앱토스는 다들 아시죠? 메타 출신 개발자들이 만든 고성능 블록체인입니다. 메타가 페이스북이잖아요. 그 페이스북에서 가상화폐 같은 걸 만들었다가 두드러 맞았고 그때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게 앱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단 결제를 생각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속도가 무진장 빠른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가 나올 때 투자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받았다는 건 뭐냐? 투자한 사람들한테 뭘 주냐? 코인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던지는 코인이 너무 많은 겁니다. 게다가 찍어내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하는 거 아니냐. 파는 것도 많고 찍어내는 것도 많고 그래서 차트도 너무하게 떨어졌죠. 근데 요번에 업데이트를 시작했죠. 첫 번째, 코인을 네트워크에 맡기면 주던 이자율을 기존 5.19%에서 2.6%로 반토막 냈습니다. 신규 코인 발행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이용 수수료를 10배로 인상했고 거기서 거둬들인 코인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요즘 트렌드가 어떤 거라고 했죠? 다 소각시킵니다. 만약에 뭐 소각 안 한다 이런 얘기 있으면 절대 그거는 근처도 가시면 안 됩니다. 아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앞으로 찍어낼 수 있는 코인 최대 수량을 21억 개로 영구 동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캡을 만들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트렌드입니다. 이런 걸 안 하면 절대로 이 근처에도 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얘네들은 한술 더 떴어요. 여기서 더 강한 조치가 나왔습니다. 재단이 스스로 자기 보유 물량의 18% 화가 많이 났나? 즉 2억 1천만 개를 영원히 시장에 팔지 못하도록 잠가버렸어요. 이 정도면 진짜 독하게 뜯어 고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진짜 문제는 올해 10월 달입니다. 자, 올해 10월 달에 제가 아까 그랬죠. 앱토스는 초기 투자자들이 되게 많았던 코인이라고. 아마 전무후무하지 않을까요? 그때 투자받은 거가. 그러니까 코인 쪽에 투자를 안 하던 벤처 투자 회사도 투자를 했어요. 앱토스한테. 그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요 초기 투자자들이 4년 동안 묵혀놨던 거대한 코인 물량이 올해 10월 달에 한꺼번에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판에서는 요거를 락업 해제라고 하죠. 요게 쏟아지면 어떻게 되냐? 그냥 매도 폭탄이죠. 가격이 폭락하는 거죠. 앱토스 재단도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월 달이죠. 지금 먼저 칼을 빼든 거예요. 요게 말만이 아니라는 좀 역사적인 증거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1년 8월 달에 이더리움이 수수료를 태워 없애는 런던 하드포크를 도입했을 때 요때 좀 가치 평가가 재평가되기 시작했고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앱토스가 지금 도입한 요 소각 모델은
이미 이더리움에서 검증된 공식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 구조가 자리를 잡으면 매년 3,002만 개 이상이 자동으로 태워진다고 해요. 그러면 코인은 더 희귀해지겠죠. 그리고 제가 그랬죠. 하드캡이 없는 코인은 절대 근처도 가면 안 된다. 왜냐? 월스트리트 기관들은 발행 한도가 없는 코인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습니다. 손댈 이유가 없죠. 남 좋은 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앱토스도 하드캡, 즉 발행 한도를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 기관보로 들어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얘는 진짜 가슴 아프는데 다음은 에이다 뉴스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뭐 느리다, 유령 체인이다, 그리고 에이다 창립자는 뭐 먹방 찍으러 다닌다. 아주 말이 많은 코인이었죠. 근데 이번에 좀 다릅니다. 카르다노 생태계의 핵심 기관 5곳이 이례적으로 한데 뭉쳤습니다. 그리고 약 3천만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 수백억 원대 인프라 예산을 공동 제출하고 지금 커뮤니티 투표까지 진행 중입니다. 요 돈을 어디다 쓰겠냐? 이미 다 정해놨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달러 가치와 연동된 1티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라. 둘째, 기관급 자산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금고를 구축하자. 그리고 세 번째, 다른 블록체인과 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드는 크로스체인 브릿지를 만들자. 네 번째는 현실 세계 가격 정보를, 요거는 RWA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오류 없이 가져오는 오라클에 연동하자. 즉 코인 금융 생태계에 꼭 필요한 핵심 인프라를 한 번에 다 깔겠다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SEC에서 에이다를 디지털 상품으로 공식 인정했죠. 그러니까 불법 증권 아니다. 기관하고 같이 뭘 할 수 있다. 이걸 정부가 확인해 준 겁니다. 일단 그 직후에 그레이스케일 같은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에이다 현물 ETF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반기 승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요. 뭐 이거 ETF는 제가 또 따로 한번 모아서 만들 거긴 한데 근데 요거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뉴스를 좀 더 모아서 하겠습니다. ETF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갖고 있어야 돼요, 코인을. 그러니까 현실의 코인이 줄어드는 겁니다. 다른 ETF는 뭐 승인되든지 말든지 별 상관은 없고요.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거,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통과가 돼야 되고요. 요게 왜 중요하냐면 카르다노는 그동안 안전하긴 한데 아무도 안 쓰는 체인, 그러니까 유령 체인 같다는 비판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2021년에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처음 도입했을 때도 일단 기대감으로 가격은 먼저 뛰었죠. 근데 정작 그 위에서 돌아갈 만한 앱도 부족했고 돈도 없었고 결국 거품은 꺼졌습니다. 지금 리플하고 에이다랑 가격을 보시면 아시죠? 거품이 얼마나 꺼졌는지. 거품뿐만이 아니라 다 말라버렸죠. 그래서 이번 뉴스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은 예전에는 기술만 있고 돈이 없었는데 지금은 돈이 먼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또 이제 에이다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니다. 그 에이다 창립자 원래 좀 엄청 학문적인, 그러니까 교수님 같은 스타일 아니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막 이제 했던 멘트 같은 거 좀 찾아보면 막 개발팀이 제대로 못한다. 막 급여도 깎아버리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좀 결과와 자본 이런 걸 중시하는 경영자 모드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했던 아발란체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자, 운영자, 로비를 어떻게 하냐, 세일즈를 어떻게 하냐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에이다도 좀 변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폴리곤입니다. 오늘 아발란체 할 때도 폴리곤이 잠깐 나왔었죠. 폴리곤이 자체 공식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 참 이름 길죠? S4를 정식 출시했습니다. 유동성 스테이킹은 뭐냐? 그냥 스테이킹은 많이 들어봤는데 요거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요겁니다. 코인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받으면서도 여기까지는 스테이킹이죠. 동시에 은행이 발급해준 일종의 예금 보관증을 들고 다른 데 가서 투자까지 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의 예적금 담보대출 같은 느낌이에요. 내 돈은 묶여있고 이자는 받는데 그 묶인 돈을 기반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폴리곤 네트워크에는 약 3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4천억 가까운 코인이 네트워크 보안 명목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중 95% 이상이 아무데도 쓰이지 못하는 잠자는 돈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S4이 출시되면서
막대한 잉여 자산이 시장 안에서 다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폴리곤 재단도 강하게 밀어줬어요. 출시 첫날 재단 금고에서 1,000만 달러어치 코인을 즉각 유동성의 풀에 넣었고 앞으로는 지원 규모를 최대 1억 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은 그래 뭐 많이 풀었네. 근데 왜 이렇게 큰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이 뉴스를 가져온 것 중에 하나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코인을 고르는 방법을 이제 기준을 정할 때 첫 번째는 하드캡이 있냐, 그리고 소각 시스템이 있냐, 그리고 기관, 기업 이런 대규모 자금의 선택을 받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유동성 스테이킹입니다. 전 세계 유동성 스테이킹 시장 규모는 580억 달러고요. 이 시장이 글로벌 헤지 펀드, 기관 투자자들이 정말 선호하는 수익 구조 중 하나입니다. 이더리움은 이미 예치 물량의 40% 이상이 유동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관 돈을 엄청 빨아들이고 있죠. 그럼 폴리곤은 어떠냐? 고작 4에서 5% 수준에 그쳤습니다. 즉, 기관 입장에서 보면 매력 없는 구조였던 거예요. 돈이 묶이기만 하고 활용이 안 되니까. 근데 이번에 S4이 나오면서 폴리곤도 드디어 기관 자본이 좋아하는 구조를 갖추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재단 CEO가 등장했죠. 요거 출시 첫날 재단 CEO가 먼저 1,000만 달러를 꽂아 넣습니다. 시장에 보내는 아주 강한 메시지죠. 내가 먼저 들어간다. 너희들도 들어와라.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제발 와주세요. 이렇게도 되겠죠. 그래서 이 기준점이 하나가 좀 추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폴리곤 가격도 좀 관심 있게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급하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급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면 천천히 갈 겁니다. 천천히 올라갈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들어오는 자금은 옛날처럼 가볍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발란체 뉴스에 이어서 골드만삭스 이야기도 해드렸고 솔라나, 앱토스, 카르다노 그리고 폴리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뉴스를 좀 들으면 들으실수록 좀 어떤 기준이 좀 잡히실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기준은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백서만 봤잖아요. 코인을 살 때. 근데 지금은 CEO가 누군지 어떻게 홍보하는지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디랑 좀 친하고 어떤 기업이랑 친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코인을 가지는 곳들은 소각 구조도 있고 하드캡도 있고 이미 다 갖고 있거든요. 요게 없으면 아예 그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기관들은. 일단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내일은 말씀드린 대로 리플, 라쿠텐 이것도 엄청나죠. 요건 조금 달라요. 사실 요거는 이제 리플이라서 가능한 것 같아요. 이거는 리플이라서 가능한 것 같고 또 리플과 일본 관계여서 가능한 것 같아서 그 내용은 제가 또 내일 좀 자세히 준비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벽에 온 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